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이번 주부터 뭔가 새롭게 또 네.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옛날로 거슬러 가보죠. 고대 전쟁사부터 조금 파헤쳐 본다고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네.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인데 그것도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옛날 시대 고대가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왜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전쟁을 알아야 역사를 안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전쟁을 알기 위해선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전략 전술의 시초들이 거의 대부분 고대 전쟁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 말엔 정말 동감을 합니다. 지금부터 고대 전쟁사 시대로 출발합니다. 고대 전쟁의 서막을 연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자, 고대 전쟁사의 서막을 열 전쟁은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맞붙었던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야, 이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의 스케일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국이라고 이름이 붙을 만큼이다라고 하면 지배하는 영역이 엄청 넓었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원래 이제 페르시아 하면 지금의 이란입니다. 딱 이란의 중심 지역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란이 지금도 페르시아를 쓰죠. 아랍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 그다음에 시리아. 예전에는 저 지방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뭐 인도 접경까지. 그다음에 유럽은 거의 뭐 불가리아까지 가는 이런 대제국이고요.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만약에 페르시아 제국이 근대 시대의 제국이었으면 석유는 죄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하네. 국민 소득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맞아. 석유 제국. 3, 40만 불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로마 제국 이전에 400년 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맞네요. 아 근데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 게 저 넓은 땅을 다스리는 거는 도대체 어떤 왕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스타일을 대표하는 왕의 눈, 왕의 귀 그리고 왕의 길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관료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관료 제도뿐이 아니라 도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통신망. 좌우폭이 수천 킬로인데 이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길이라는 하이웨이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이 왕의 눈이고 왕의 귀인데 이 길의 중간에 우리나라 옛날 역참 제도처럼 네네네. 아무나 못 가요. 증명서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달리면 쉴 새 없이 달리면 2,700km를 2주면 주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 배급표가 오히려 그 신분증이었대. 이 사람은 역참에 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워낙 이게 잘 돼 있어서 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그러면은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투도 왕이 다 듣고 바로바로 명령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전 지역을 2주 만에 주파한다는 건 웬만한 전쟁 지역은 일주일 이내에 소식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관리들 교육.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학교 네.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행정력이 뛰어나냐면 페르시아가 인류 최초의 다문화 국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원칙이 다문화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화합이 되니까. 그쵸, 저 넓은 땅이. 원천 그러니까 아니니까. 군대가 50개 부족이 오잖아요. 자기 복장 이런 건 자기가 갖고 오는데 음식도 그 전용 요리를 다 해줘야 돼요. 뭐 고기도 그 사람들 좋아하는 고기를 먹어요. 그 심지어는 병참에 타조 고기, 악어 고기도 있어요. 이집트에서 온 애들은 악어 고기 먹고 타조 고기 먹는 걔들 원하는 음식을 다 해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올림픽 선수촌 그러네요. 식당 규모로 네, 딱 군대가 그게 움직이는 생각나네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문화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왜냐면 저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군인들이잖아요. 왜냐면 같이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니까. 근데 페르시아 여인들이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정착하기가 너무 좋은 거지. 어우, 이 나라 살만한 나라네. 요즘 계속 주제가 이상한 데로 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이에 맞서는 그리스는 사실 도시국가 상태 아니었나요? 사실 이게 역사의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저 엄청난 제국과 그러니까. 행정이 있는데 이 그리스란 나라는 지금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가 유럽에서 작은 나라. 작은 나라죠. 거기다 이게 산이 많고 그래갖고 꼴짝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데 네. 작은 도시 국가로 분열돼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 페르시아 사신이 와서 네. 항복하라. 우리가 이제 공격할 거니 네. 항복해라. 그렇고 뻑뻑뻑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실도 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가 와서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반응이 없어. 그런데 그 사신이 역시 똑똑하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아 얘가 지금 우리 수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 우리가 얼마나 넓은 나라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냐? 그랬더니 사신이 와 우리는 여기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생각한 세상 지구의 크기보다도 넓은 제국. 어쩌면 너무 감이 안 와서 반항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원래 이게 붙어 봐야지 하는데 안 붙고 나서 이게 생각할 때는 저게 그렇게 셀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리스 하면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 가장 배우고 기억이 났던 게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사실 굉장히 잘 모르세요. 페르시아 전쟁이 딱 날 때쯤 해서 아테네도 그전에는 귀족정이다가 참주라고 요즘 말로 하면 독재 정권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나 좀 많은 불만이 나서 막 참주를 쫓아내고 막 민주정이 시작된 때예요. 헤로도투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페르시아한테 이겼느냐. 쟤네들은 전제국가, 그러니까 왕을 위해 싸우고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싸운다. 이게 서구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재활용됩니다. 독재자의 밑에서 싸우는 군대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뭐 민주주의의 승리, 자유의 승리 막 이렇게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좀 뻥이에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얘들이 참주한테 당해봤잖아요. 그 개념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 잘난 놈이 나서서 독재를 하더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났니? 그래서 걔를 내쫓아내는 게 아테네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속가내는 방식이에요. 예, 속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팀으로 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슈퍼스타 한 명이 전체 선수 연봉하고 맞먹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놈 쫓아내면 그럼 우리가 평등해질 수 아, 있다. 우리가 평등해진다.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예요. 아, 저한테는 정말 위험한 민주주의였네요. 무슨 소리 하세요? 가장 제일 안심하셔도 되는.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왠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면 임용환 교수님은 뭔가 아테네의 그 철학자 같은 느낌이고 우리 이세양 기자님은 페르시아 왕의 이제 눈과 귀가 되는 민정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밀정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막 네. 이쪽에 붙었다. 아니 근데 이게 착각이신데 아테네 철학자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아테네 철학자가 철학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즘 말로 하면 대중선동, 밀당, 밀정, 배신 이거 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군인이에요. 아 진짜? 하긴 근데 이 예전 영화들을 헐리우드 영화를 봐도요.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도 전부 다 칼을 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앞으로 우리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 요즘 개념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남자 군인들이 소집이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갑옷 사고 칼 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 또 그 특징인데 이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투표권을 가진 시민은 사실 요즘 개념의 시민이 아니라 거의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청동 갑옷이 아마 지금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그거 지금 만약 하면 어마어마해요. 수천만 원 넘겠죠? 그거를 장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걸 중장보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이제 상류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고 참정권도 있어요. 나가서 이제 아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중산층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중산층만이 제대로 된 무장을 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중이 아니고 의미로 보면 거의 무거울 중이에요. 상당히 근거를 갖고 있어야 그게 엘리트 민주주의네요. 엘리트들끼리의 민주주의.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이 좀 재밌는 비사 같은 건 좀 없을까요?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페르시아 황제 중에서 최고의 황제는 다리우스예요. 아마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이 다리우스 황제가 또 너그럽고 인정 많고 통 크기로 아주 유명한 양반이에요. 유명한 나는 관대하다. 예, 정말로 진짜로 관대해요. 일화가 참 많은데 막 정적도 막 살려주고 뭐 남편이 잡혔는데 아내가 와서 뭐 이렇게 말만 잘하면 덤으로 막 살려주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전쟁에 나가게 된다 보다.
그러니까 이제 오이바조스라는 귀족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셋이 다 참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잇게 아들 하나만 남겨달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당시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무례한 부탁이 아니에요. 그쵸. 대를 잇는 거 중요하니까 좋아. 하나만 아니라 셋 다 돌려줄게. 통 크죠? 네. 이섬 집에 갔어요. 다음날 아들 셋이 다 집에 왔어요. 목이 잘려서 그죠.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가 빼달라. 요즘 말로 병역 기피 청탁이잖아. 그래서 아들 셋을 다 죽여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관대하고 너그럽다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칼 같을 때는 굉장히 칼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을 지배하죠. 그다음 더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그 아들이었던 크세르세스가 이제 그리스 침공할 때 소아시아까지 왔는데 거기 이제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리디아 왕이 이제 페르시아 황제를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군비를 자기가 다 되겠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자기 아들 5이 나가는데 하나 정도는 대를 잇게 좀 빼달라고 그래요. 크세르세스가 나는 황제인데 내 아들, 형제, 친구, 동생 모든 일가 친척들이 지금 전쟁에 다 나간다. 네가 뭔데 빼달라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의 사례를 봤을 때 아들 5 다 죽여야겠지만 장남만 죽여요. 그리고 반으로 갈라서 길 양쪽에 놔두고 군대가 행군하게 합니다. 예외는 없다. 이런 나라였어요. 야, 이 왕국과 맞설려면은 그리스도 야 그래 이 정도는 되니까 붙지라는 또 일화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또 불가사의라니까. 그리스는 또 어떤 나라냐? 그리스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은 못 본다. 우리는 걸출한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손이 칼로 간다. 쟤 없애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데미스토클레스라고 나 그리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어릴 때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썩어서 버려진 배를 봤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썩은 배를 봐라. 사람이 너무 잘나면 적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린 도편 추방 안 당하고 적당해야지 군계 일학되면 절대 안 된다. 그치. 아니 정말 불가사의해요. 그러니까 뭉쳐지지 않는 모래알. 예. 게다가 정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 질투로 시작을 하는 길고 가늘게 간다라는 말을 탄생시킨 그리스. 근데 완전 바위와 같은 단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그리스가 이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전사 분석에서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이유부터 한번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보면 페르시아는 거대한 면이에요. 그에 반해서 그리스는 어떤 느슨한 점들이 연결된 그런 아주 허술한 집합체였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하고 시리아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이오니아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밀레투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지원을 그리스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사르디스라는 그 어떤 도시 국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르디스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북서부 지방 최대 거점 도시였어요. 거기에 반란군이 들어가서 페르시아의 신전을 불태워버린다고. 근데 그 당시에 신전을 불태웠다는 건 이건 그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이에요. 오, 도발이죠. 페르시아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이 배후 세력은 그리스를 없애야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정말 시작은 안 믿어지지만 방금 말씀하신 반란이 일으킬 때 페르시아가 어떤지 몰랐다니까. 모르는 거야. 네, 진짜.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정도로 반항하면 몇 명의 군대가 올지 어떻게 반항할지 모르는 거야. 자기들 사고권의 밖이에요 지금 규모가. 그러니까 칼 들고 탱크를 향해 뛰어갔던 군대하고 비슷한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한 7살짜리 허준 씨한테 와서 까불지 마 이런 거 영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이거. 지금 봐줄게. 엄마한테 가. 근데 이제 신전까지 불탄 페르시아는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모든 다국적군을 끌고 이제 이오니아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침공을 포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 끝이잖아요. 네. 수륙병진이라고 땅으로 바다로 오는데 땅으로 왔더니 거기 지금도 통과하기 힘든 아주 그 고약한 산악지대로 땅으로 가고 네. 배는 가다가 풍랑 맞아 깔아앉고 그래서 뭐 그냥 시작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저도 글 쓸 때 자꾸 헷갈리는데 네. 이걸 아예 빼요 어떨 때는.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네, 말아야 그래서 되는지. 이게 1차 침공이냐 2차 침공이냐 계속 헷갈리는데 네.
하여간 이게 1차 침공인데 그러니까 이건 침공 당한 쪽은 모르는데 공격한 쪽만 침공을 공격한 쪽만 침공을 했어요. 아테네 사람들도 보고 뭐 왔다 갔대는데 이거 뭐냐 막 진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말 하냐 무식하면 용감하냐. 그렇죠, 정말 그렇죠. 아니 그러면 도큐멘터리 전쟁사에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이거는 그냥 안 치는 걸로 네, 안 카운트 치는 안 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다면 진짜 1차 침공 때는 어땠는지 근데 사실 물어보나 마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군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알고서 그야말로 닥닥 긁어모아요. 딱 중장 보병 9,600명 딱 만들어요. 아, 이 페르시아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벌써 굉장히 심란해지는데. 근데 이 그러니까요. 9,600명이 그나마 그 그리스 연합에서 그나마 자기 돈으로 장비를 살 수 있었던 네. 이런 중산층 이상의 중장 보병 9,600명이 모여요. 근데 그때 마라톤 평원 언덕에 그리스군이 진을 쳤었고 그때 페르시아군이 상륙을 해요. 근데 상륙한 페르시아군의 규모는 한 25,000명. 아이고야. 2.5배 예, 이상. 다국적군이었는데 대신 페르시아군은 균형이 좋았어요. 보병, 궁병, 기병 아주 균형 있는 군대였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기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그 지방이 말을 기르려면 초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악 지역인 그렇죠. 거죠. 초원이 없으니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병 가지고만 싸워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죠. 드디어 마라톤 전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500년 전입니다. 당시 그리스 군대하고 페르시아 군대 과연 어떠한 갑옷과 어떠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기대돼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무기도 단순하고 옷은 없고 막 그랬거든요. 맨몸에 방패 하나 들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무기고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당대 세계 최강의 국력을 지녔던 페르시아 제국의 다국적 군대와 도시국가 연합국이었던 그리스 군대는 지상과 해상에서 어떻게 무장했을까요? 먼저 마라톤 전투로 대표되는 지상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 철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리스군은 중장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당시 기병은 없었으며 활은 비겁한 무기라는 인식이 강해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자비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중산층 시민 계급이 중장 보병을 했었죠. 샤리샤라고 불리는 2.4m 정도의 창을 주 무기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샤리샤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때는 3m, 7m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군은 파라조니움이라고 불리는 짧은 칼을 장비했었죠. 이 파라조니움은 후에 로마 글라디우스로 발전합니다. 또한 호플론이라고 하는 나무와 청동 혹은 철제가 혼합된 원형 방패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호플론은 근접전에서 적의 창이나 칼을 막는데 아주 탁월했었습니다. 무게는 거의 9kg이었죠. 또한 그리스군은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진 토락스라는 철제 혹은 청동제 흉갑을 입었었습니다. 이 토락스의 무게는 무려 18kg이나 됐었죠. 청동제 투구 그리고 청동제 정강이 바지를 사용해서 한마디로 완벽한 중장갑 보병이 완성됐습니다. 이 중장 보병들로 구성된 사각형의 강력한 방패는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이 팔랑크스는 8열이 집단으로 밀집해서 이루는 대형이었죠. 방패를 왼쪽에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왼쪽에 있는 병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밀집 대형은 적이 공격하기에 아주 힘든 대형이었죠. 이 대형에서 호플론의 사용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중장 보병을 호플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번엔 페르시아군입니다. 페르시아군은 임모탈, 즉 불면의 부대라고 불리는 보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중장병처럼 철제 갑옷을 입은 병사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궁병 탐바르바라와 이를 엄호하는 방패병 스파라바라도 있었고요. 메디아인과 페르시안으로 구성된 정예 창병 아르스티바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라톤 전투 당시 최강의 전투력을 가졌던 사카적 도끼병 타카바라도 있었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는 대규모 해전도 발발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때 동원된 두 나라의 함선, 군함을 살펴볼까요? 먼저 그리스군입니다. 그리스군은 3단 노선 트라이림을 사용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 군함이었죠.
이 그리스군의 트라이림은 최대 18km의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용 함선은 충각 전법, 즉 뱃머리로 적 함선을 들이받는 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선처럼 바람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량의 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170명의 노자비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중장보병 장비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시민이었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동제 충각으로 적선을 들이받아서 적선을 격침시켰습니다. 충각의 형태는 맨 처음에는 아주 뾰족한 형태였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페르시아군 역시 그리스군과 같은 3단 노선, 즉 트라이림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군의 트라이림은 백병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리스군의 트라이림보다 갑판의 높이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갑판 옆에 난간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었을 때 그리스군 함선보다 훨씬 더 쉽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국력의 차이가 곧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로 이어지죠. 하지만 고대전에서는 병력의 차이는 나도 무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패는 이제 전술과 전략에 달려있겠죠? 그 차이는 전사 분석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전사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제국대 도시국가 조그만 국가이기 때문에 이때 아테네는 다른 국가한테 좀 지원 요청은 안 했나요? 했죠. 근데 페르시아군은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각 그리스의 폴리스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하라고 그래요. 사실 대부분이 항복해요. 당신 편에 붙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과 흙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 물하고 흙을 퍼서 이렇게 갖다 주면 난 당신의 이제 땅을 바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땅과 우리의 물은 그래서 이제 당신의 것이다. 하는데 이제 아테네가 반항을 하고 그리스의 두 개의 강대국이 있잖아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둘이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에 원군 요청을 하는데 스파르타에 구원 요청을 했더니 스파르타는 우리는 축제 기간이라 못 나가요. 아 진짜요? 근데 이 축제가 또 그냥 축제, 노는 축제가 아니고 평화의 축제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절대 전쟁 금지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아테네군이 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리스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맞죠. 요새 말로 1도 없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수적 병력 차이, 뭐 모든 뭐 균형의 차이, 모든 게 다 안 맞아요. 아테네가 약해요. 근데 그리스 보병들은 어떻게 그럼 싸운 겁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언덕에 그리스군이 지형층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평원에 페르시아군이 왔는데 페르시아군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언덕 위쪽으로 공격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네.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면서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빈집털이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병력 중에 기병 5천하고 보병 5천을 배에 태워서 바로 텅텅 비어있는 아테네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병력으로 얘네들 견제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군 우선 급박해지죠. 네. 그때 그리스군 지휘관이 밀티아데스였는데 밀티아데스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지금 즉시 저기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테네로 행군해서 배로 들어오는 페르시아군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군의 주 방법이 팔랑스라고 해서 창을 가지고 있는 중장보병이 밀집해서 이제 적하고 싸우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전술을 바꾸죠. 중앙에는 아주 얇게, 그러니까 보통 펠랑스가 8줄이었거든요. 중앙에는 4줄, 양쪽 끝은 8줄 그대로 해서 이제 전진을 시켜요. 페르시아군은 그때 가장 주 전법이 뭐였냐면 페르시아군이 가장 강한 궁병이었어요. 네. 그래서 화살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뭐 비처럼 화살을 쏟았는데 그 화살의 사정거리가 한 200m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리스군이 새로운 전법을 씁니다. 뭐예요? 200m가 딱 됐을 때 그리스군이 뛰기 시작해요. 당시 그리스군 장비가 33kg였어요. 방패, 창, 투구, 뭐 정강가지, 뭐 갑옷까지 해가지고. 근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군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전쟁이 뭐냐면은 밀집 대형이 천천히 걸어와서 붙는 거였는데 갑자기 뛰니까 그 페르시아군이 활을 쐈는데 갑자기 달려오니까 별다른 효과를 못 봤어요. 활이 뒤로 가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이 정도 올까 하고 쐈는데 뛰니까 뒤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접근전이 시작이 됐고요. 아주 짧은 순간 그리스군의 중앙부가 밀려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군 중앙부에 샤카족이라고 도끼 들고 싸우는 부족이 있었는데 정말 잘 싸웠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그 투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밀티아데스의 전법이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무렵 양쪽에 있던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일방적인 사륙이 벌어져요. 그럼 방패로 앞을 막고 창으로 찌르는. 예. 더군다나 이때 그 페르시아군 방패 같은 경우에는 근접 전용 방패가 아니에요. 네. 페르시아군의 방패는 화살을 막는 방패였어요. 근데 그리스군은 이 청동 방패였거든요. 이걸로 강하게 보디책하면서 네. 창으로 계속 찌르면서 아프게 만들어요. 300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페르시아군이 6,400명의 전사자가 나고요. 와. 그리스군은 전사자가 200명이 채 안 됐어요. 와. 그러니까 앞열에 섰던 중앙에서만 점사자가 거의 나왔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격파한 즉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테네로 돌아갑니다. 즉 33km의 장비를 진 병사들, 그리스 병사들이 33km를 3시간에 주파해서 아테네로 돌아가요.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저쪽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페르시아 함대는 도착했는데 저쪽에 그리스 보병들이 쭉 서 있으니까 전투를 포기하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러면서 마라톤 전투가 끝나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아 근데 잠시만요. 그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 기원이 42.19km를 달린 그 기원이 이때 그 그리스 군사 중에 한 명이 막 달려가서 아테네에 우리가 이겼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어. 그 뛰었다는 병사 이름이 필리피데스인데 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전문 이런 연락병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마라톤에 뛴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원군이 요청했다고 네. 했을 때 그때 스파르타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240km를 이틀 만에 주파를 해요. 240km 이틀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마라톤으로 하면 40km를 2시간 반 코스 정도로 수백 킬로를 뛰는 거죠. 뛰고 죽지도 않아서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프로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근대 올림픽 만들 때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텍 남작의 친구였던 소르본느 대학의 그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올림픽을 하려면 좀 극적인 젊은이들에게 좀 뭔가 이 뭔가 이를 그죠, 줄 수 요즘 있는 말하면 극적인 스토리텔링이 좀 그게 있어야 있어야 되지 되니까. 않겠냐 하다가 여기에다가 필리피데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때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이게 통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걸 지어낸 거예요. 와서 했다. 근데 정작 뛴 거는 그리스 중장보병들이 갑옷 입고 뛰었는데 이게 훨씬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33km를 지고 3시간 만에 33km를 주파했다는 거 이거는 지금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올림픽이 평화의 축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완전 부장하고 뛰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왜냐면 유럽이 제일 걱정했던 게 사회주의 혁명하고 군국주의 전체주의였거든요. 왠지 이거 그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위해 죽는 애국 청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보디빌더들의 수천 명의 보디빌더들이 말이 되네. 그럼 33km를 그렇죠. 중무장을 하고 33km를 뛰었다는 건 그만큼 몸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라톤 병원에서 지금 벌어졌는데 네. 야, 이 전쟁의 이야기는 페르시아군으로서는 정말 치욕 중에 치욕이겠네요. 그러니까 치욕 이건희와 네. 6,400명의 전사자가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 이후로 뭐 마라톤은 쳐다도 안 봐요. 특히 네. 페르시아의 후예는 이란은 마라톤은 쳐다도 안 보고 모든 국제 경기에서 마라톤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심지어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도 그 대회는 마라톤 종목이 없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바득바득하겠어. 그쵸, 얼굴도 그건 못 잘못하는 거야. 그 해서 극복을 해야지. 그래서 마라톤에 이란이 금메달을 따면 선조의 그렇죠. 한을 우리가 풀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자, 그럼 2차 침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의 기적 같은 승리로 일단락이 좀 됐는데요. 그야말로 와신상담한 페르시아는 약 10년 후에 2차 침공을 또 하게 되는 거죠. 1차 침공 실패하고 나서 다리우스가 왜냐면 정복 군주였거든요. 평생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종들한테 하나를 명령을 줘요. 밥 먹을 때마다 얘가 옆에서 소리 지르는 아테네를 잊지 마십시오. 아테네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넘어갔는데 이 크세르세스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페르시아 전역에서 군대를 증발해서 역사상 없는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진군을 합니다. 역사라는 말이 헤로도투스가 쓴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 책 제목이 히스토피 역사예요. 제가 역사학자로서 제일 존경해야 될 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책이 조금 과장이 있어요. 그리고
애국적인 서술이 굉장히 강해요. 아, 하여간 헤로도토스 말로는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100만의 군대, 100종류가 넘는 종족들, 100종류가 넘는 식단들, 100종류가 넘는 무기들 이런 것들이 와르르 모아서 오는데 길부터 닦아요. 그리고 처음에 오다가 왜 바다에서 해협 건너다가 침몰했잖아요. 네. 다리를 놔라. 그리고 정말 얼마나 웃기냐면 해협에 파도가 치잖아요. 이 해협의 신이 감히 내 황제가 가는데 반항을 해. 매를 쳐라. 그래서 바다 해협을 때립니다. 뗐지. 제국을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보면 이게 오만의 극치죠. 오만의 극치고. 이제 그리스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아테네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우리 페르시아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이 온다. 우리 어떡하냐? 드디어 그러면 우리 사신이 딱 왔는데 니네 항복해. 뭐? 우리한테? 스파르타. 그때 왜 우물에다 발로 차서 팔로 차서 떨어뜨렸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물 밑에 물하고 흙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직접 가져가라. 아, 그 우물에 물과 흙을 가져가면 예. 항복이니까. 스파르타가 등장하죠. 이번에도 축제가 껴요. 하필 페르시아 되게 많이 축제기간 하나 알고 봐요. 들어오나? 아니 근데 사실은 그리스 국가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합이 안 돼요. 원래 제국을 만들면 축제부터 통일해야 돼요. 아. 우리나라도 고려나 조선시대 가만히 역사 보시면 이 통일을 하면 의례를 통일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뭐 왕한테 절을 해야지 이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국을 만들면 시간 통일, 달력 통일, 네, 와. 네. 도량형 통일, 그리고 의식 통일. 그렇지 않으면 이꼴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축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머드 축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신하고의 교감을 하는 그쵸. 축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엇이 와도 불가침이다라는 게 동네마다 있으니까. 다 자기 불가침 축제가 네. 있는데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이 핑계 대고 또 페르시아에 항복하고 뭐 나는 나중에 올게 안 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의 맹주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번에는 연합해서 참전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또 축제가 껴가지고 할 수 없이 스파르타가 그래도 이번엔 좀 심각하니까 선발대만 보내고 그게 영화에 나왔던 300의 어떤 묘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좀 이게 미안하니까 원래 스파르타가 왕이 둘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왕이 내가 직접 인솔하고 간다 해서 레오니다스가 300명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붉은 망토. 아니 근데 진짜 스파르타는 뭐 우리가 영화를 저녁은 지옥에서 먹자. 아 왜 부끄러우면 저희의 목이냐고요. 그 붉은 망토도 가짜예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망토가 있긴 있는데 빨간색이 비싸요. 아니 300명 정예요원인데 좀 줍시다. 무슨 말씀? 그 로마군이 나중에 카이사르가 15개 군단을 거린 총사령관 아니에요. 그 사람만 빨간 망토해요. 그 엄청 정도면. 비싼 거예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300명이 싸운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스파르타는 맹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군대도 왔어요. 이게 포키스라는 데서도 오고 테스피아라는 데서도 오고 테베에서도 일부 군대가 옵니다. 그래서 전체 병력이 최소한 2,000명 이상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스파르타 300인데 다만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 전투가 다 참전한 게 아니고 포키스 군대는 저기 후방에 적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후방을 지켰고 주 전투에서 이제 싸웠던 건 테스피아하고 스파르타 주력하고 그리고 약간의 부대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싸운 겁니다. 그럼 그것도 가짜입니까? 어마어마한 무대가 팍 밀고 오니까 방패로 파파파파 맞고 있다가 호우! 파가! 스파르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네. 하나 있는데 스파르타의 힘은 개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것이 막 이거 해가지고 왜 중국 무협 영화에서 나오듯이 폭포 밑에서 이런 거에서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를 조직력. 그러니까 뭐 그럼 그 방패병들의 대열이라든가 1진이 맞고 2진이 공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실제로 전술은 비슷했죠. 근데 오. 뒤에 가서 이제 그 중국 영화 흉내 내는 거는 좀 심했죠. 뒤에 가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딱 하면 뒤로 돌아 튀어요. 탁 돌아 튀다가 쫓아왔을 때 딱 하면 탁 딱 돌아서 뒤돌아서. 일제히 치는 건데 이거를 신호를 내면 적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눈빛과 눈치로. 지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동심이 좋았고 영화는 영화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레오니다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고 해요. 이세한 기자가 생각하는 이 레오니다스와 300에 대한 얽힌 비사 뭐가 있을까요? 레오니다스가 갔을 때 그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갔는데
이 소수의 병력이 그냥 병사 수준이 아니었고 거의 지휘관급이었거든요. 그럼 왜 지휘관급을 때로 데리고 나가서 때로 몰살을 당하냐? 이건 전혀 전술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뭐 영화처럼 멋지게 혁혁하게 일당백으로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제 스파르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룰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 문제인데 자기들 그 도시국가 논리에서는 스파르타는 절대 살아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퇴해서 돌아오면은 그냥 그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림자 인간, 요즘 말 왕따라고 그러는데 왜 살아있는데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아까 이기고 돌아오면 살아서 돌아오도 되는데 만약에 침정투에서 무슨 일이 있던 살아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렇죠. 아니 근데 그나저나 페르모필레 전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흘간을 철통같이 막았죠. 뭐 수십만은 좀 거짓말이지만 꽤 많이 죽이고 막았는데 그리스의 어떤 정체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에피알데스라는 어떤 하여간 동네 주민이 페르시아군한테 가서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그 산길을 따라서 막고 있는 길 뒤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포키스군이 또 지키고 있었는데 얘들은 뒤에서 자다가 왜 자? 그 라인이 뚫려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페르시아군이 글로 온다는 건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군이 철수를 하는데 스파르타군은 우리는 철수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300명의 그림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스파르타군이 우리가 여기를 엄호할 테니까 너희들은 빠져라 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는데 300명만 남는 게 아니라 테스피아의 군대 700명도 남고 테베 군도 남아요. 그래서 이 1500명쯤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데 테베군은 투항을 하고 테스피아군은 같이 전멸을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식구가 나오잖아요. 누구나 나는 그 시를 썼죠. 지나가는 나그네여 가서 라케다에몬 즉 스파르타에게 전해주어 우리는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 누워있노라. 그러니까 다 죽어서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명령을 죽음으로 수행했다. 이게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시죠. 또 타오르고 있어요. 스파르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날 위기에, 그러니까 아테네가 멸망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게 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점치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계속 불가사의라니까 팔면 네. 팔수록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 같으면 야 우리 정신 차리고 단합해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착 모여서 회의하고 이래야 되는 그래야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스파르타가 깨지니까 그 다음 목표는 아테네잖아요. 양대 네. 강국.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그 유명한 델포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합니다. 이 델포이 신탁이 하여간 애매한 걸로 유명해요. 이 집에 감나무 있어?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번에 누가 1등 할까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애 한 명은 울 거다. 전교 1등 하는 애가 이번에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2등도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했다가 망한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애매한 신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 성벽 뒤에 의존하라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 한 번 신탁을 또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결정적인 게 나무 성벽이 너를 지킬 거다라는 얘기와 살라미스에서 여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근데 뭐 여인의 아들 아닌 사람이 아니 아들 중에 여인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 신탁을 거고 이제 또 아테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스에서 나무 성벽을 배라고 보는 사람들은 해전을 하자. 그랬더니 뒷구절을 봐라. 여인의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잖냐. 이거는 해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언덕에 나무성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지상전을 하라는 의미다 라는 거로 패가 갈립니다. 한쪽 판은 언덕으로 올라가고 한쪽 판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다행히 배 타고 나간 쪽이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력은 이쪽으로 나가고 소수가 거기 남아있다가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와서 아테네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죠.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군은 이제 배 탄 갑자기 보트 피플이 됩니다. 이 델포이 신탁에 따라 이 함대로 싸우자고 주장한 인물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인데요. 오늘 토크멘트리 전쟁사 인물 탐구에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뱀이라 불렸던 브레인이자 살라미스의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임 소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정치가이자 철학자이자 군인이자 뭐 이런 건가요? 모사꾼이자 사기꾼이자 아이고 부패 시원하다. 정치인이다 치사노이자 이게 다 따라다녀요. 데미스토클레스는 하층민은 아닌데 그 부유층 지배층은 될 수 없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또 아테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절대 정치가가 못 됐을 사람이에요. 근데 역시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요 상류층이 정치를 했는데 좀 있으면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올 거다라. 근데 그거 진짜 힘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기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쪽에 가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빈민가와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주역이 될 사람들은 중하층이다 해서 거기에서 가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걸출한 사람이죠. 아, 걸출한 사람? 아테네에서 걸출하면 위험한데. 그래서 위험했죠. 그래서 뇌물도 많이 받고 이것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테미스토클레스가 마라톤 참전 용사예요. 아. 근데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정말 나름 비범한 게 뭐였냐면 마라톤 전투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승리를 만끽할 때 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지 못하고 우리가 3시간 안에 아테네로 돌아가지 못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려요. 상륙하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군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근데 맞아요. 그 해군 만들 때 또 다른 행운이 또 조금 따랐다면서요. 그렇죠.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해군 육성을 주리줄창 주장했는데 반대파들이 그걸 안 들었어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럼요. 배 만드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일단은 200척 함대 건설을 주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200척 함대를 건설하려면 4만 명이 필요했어요. 노군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 전부 다 노루 가는 갤리선이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태에 아테네 남부에서 아티카 반도 쪽에서 라우라 광산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 아이고야. 별명이 뭐였냐면 이 은광의 별명이 은의 샘이었어요. 아, 하도 많은. 그 정도로. 완전 거의 지금 치면 거의 뭐 왕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 공평히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해군하는데 써야 된다. 이걸로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을 바로 해군력 강화에 바로 투입을 하죠. 그래서 대규모 함대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규모 함대를 건설한 게 델포이 신탁에서 나무 방벽으로 막아라라고 그 나무 성벽에 숨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해군 의미가 배로 그게 나무로 미리 만든 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을 육성하려면 4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돈 문제 말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는 중장보병이 돼야 참정권을 가지고 네. 그 출마권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해군을 만들면 나중에 실제 아테네 역사에서 일반인들이 나오게 참여를 되지만 하는구나. 3단 노선에서 노졌던 병사들이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우리도 투표권 달라. 어. 보병이 뭐 했냐 우리가 다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4만 명의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테미스토클레스가 예측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항구로 돌아다니면서 하층민 사귀고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항구 지을 자리까지도 저기다 항구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네. 그 아까 은광을 나누자고 그랬을 때 전 아테네 시민들이 10드라크마씩 나누자고 해요. 보통 노동자 하루 일당이 0.5에서 1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좀 싼 노동자가 20일 일하는 거니까 되게 한 달 임금이에요. 그렇죠. 그거 먹고 하자는 건데 이 사람은 항구 만들고 배 만드는 데 투자하자는 건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단순히 이게 전함만이 아닙니다. 이 배를 만들어서 나중에 아테네가 이오니아 해를 장악하면서 해외 식민지를 무역선을 장악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진격해오는 페르시아 대군에 어떻게 맞서서 대응하나요? 이제 아테네는 불탔죠.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까 남은 건 스파르타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붙겠습니까? 스파르타한테 붙지. 그랬더니 스파르타가 낸 전략이 뭐냐면 그리스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반도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쪽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스파르타 땅이고 오른쪽에 이타카 반도가 아테네 구역입니다. 요 사이에 코린토 지역이라고 있는데 정말 그 좁은 지역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땅이 있냐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펠로폰네소 반도로 철수해서 그 코린토스 지역을 막자.
그러면 최강의 육군인 우리 스파르타가 지켜주겠다. 아테네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 데미스토클레스가 그럼 우린 안 싸운다. 우린 아예 배 타고 보트 피플이 돼서 딴 데로 가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데미스토클레스가 이 별名그리스의 뱀이거든요. 아 정말 비열한 작전을 쓰죠. 자기 노예를 페르시아군에 보내가지고 그리스군이 펠로폰네반도로 철수하려고 한다. 작전을 이렇게 짜서 알려줘버려요. 그랬더니 크세르세스가 도망쳐. 그래서 그걸 함대를 나눠가지고 해협 입구를 봉쇄해버려요. 못 도망치게. 예. 그래서 다음날 아침 되니까 포위가 됐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싸워야지. 싸워야지. 결과론이지만 이겼으니까 영웅이지. 그러네요. 졌으면 민족의 민족 영웅이죠. 반역자예요. 과감하다. 정말 과감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세계 4대 해전으로 꼽히는 살라미스 해전이 또 이제 벌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군이 그 그리스군 내부에 첩자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쪽으로 정보를 보내오는데 정보의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단결이 전혀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 지리멸렬돼 있다. 이거 한 방만 치면 끝이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역시 진이 오니까 모든 일이 다 풀리는구나. 이렇게 딱 얘기하죠. 지금 지도에 보시면 그 살라미스 섬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입구, 서쪽 입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 연합 함대가 한 370척, 그다음에 페르시아 함대는 약 900척 또는 1200척까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보통 한 900척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200척의 이집트 함대를 빼서 서쪽에 있는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0척이 동쪽에서 이제 그리스 연합 함대하고 이제 결전을 치르죠. 오늘 배 차이는 압도적으로 페르시아가 많네요. 예. 보통 그리스군의 지휘관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일장 연설을 해요. 네. 근데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건데요. 너희들은 곧 최고의 인간성과 최성의 상태, 혹은 최악의 인간성과 최악의 사태 둘 중 하나를 맞닥뜨리게 된다. 부디 전자를 택해라. 이런 말을 하고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장면을 그 언덕 위에서 살라미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서 크세르크세스가 보고 있었어요. 크세르크세스는 딱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짐이 왔으니 마라톤과 같은 망신은 없을 거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짐은 관대하게 저들을 용서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관대하다. 일단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갑자기 약 40척의 그리스 함대가 전열에서 이탈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보기에는 저거 봐라 역시 지리멸렬이네 하하하 웃고 있었죠. 모든 페르시아 함대 고 해버린다. 근데 너무나 좁은 해역에 막 밀어넣었어요. 700척의 함대를. 근데 마침 또 파도가 높아지고 또 바람이 불어요. 약간 올돌목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지들끼리 엉키고 설키고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리스 함대가 총 돌격을 해요. 그리스 함대가 가면서 보통 옛날에 갤리선이라고 해서 양쪽에 노가 있잖아요. 그리스 함대가 막 가면서 노를 갑자기 착 들어올려요. 착 들어올리고 앞에 이제 뱃머리로 페르시아군 배 옆을 지나가면서 노를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페르시아 함대가 기동이 불능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쓸고 간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충각으로 들이받으면서 이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노를 자르는 게 기동불능 만드는 게 아니고 노를 이렇게 접고 있는데 배가 치잖아요. 그럼 노수들이 이게 맞아갖고 아이고. 즉사예요. 그게 즉사. 그러니까 노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노 접고 있는 병사들까지도. 노수들까지 더 일거양득이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완전 페르시아군은 완전 이제 뭐 집단 패닉에 빠진 거죠. 뭐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병사들이 부지기했어요. 이제 양국의 피해 규모가 집계가 되는데 그리스 함대가 약 한 40척이 침몰이 되고요. 반면에 페르시아 함대는 약 200척이 침몰을 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데미스토클레스가 해군 양성할 때 사실 선박 개량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모토가 더 빠르고 더 회전력이 좋은 거. 이게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목선은 충돌해도 가라앉질 않아요. 그 남은 배가 있고 없고 간에 이게 배들이 둥둥둥 떠 있으니까 나중에는 거짓말 좀 못해서 밟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해협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배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백병전은 워낙 이 또 그리스 중장보병이 강하니까 나중에는 거짓말 좀 못하고 무리해서 걸어다니면서 백병전을 백병전을 해치웠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전투가 다음 해까지 이제 이어지거든요. 다음 해에 결정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지죠.
우리가 300의 레오다니스 왕의 조카 파우사니아스가 아테네 그리스의 그 소파네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플라타니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페르시아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에게해 일대 페르시아의 세력을 완전히 일소해버리죠.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이제 최강국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문제가 테미스토클레스, 이 아테네식의 민주주의를 따지자면 너무 걸출해졌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돼요. 팀은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걸출하면 안 된다. 사실은 마라톤 전투의 승리자가 밀티아데스인데 네. 그 사람도 다음 해에 인기를 얻어갖고 다른 원정을 갔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데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튀는 거 싫어하냐면 이 누가 봐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저기 반역죄 비슷하게 몰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들것에 씌워서 재판장에다 놓고 사형 선고를 해요. 그리고는 전 재산을 거의 몰수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데미스토클레스도 돌아와서 한참 잘 나가다가 페르시아군하고 내통했다는 걸 이제 뒤집어 써가지고 뒤집어 쓴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정보 흘렸잖아. 어쨌든 해서 쫓겨나요. 재미난 거는 사실 스파르타도 그렇고 그리스에서 쫓겨나잖아요. 다 페르시아로 망명해요. 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다 받아준다니까. 아니, 요즘에 저 위쪽에서 고급 간부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오는 거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더 제국, 더 큰 제국이고 살만하고 또 다문화로서 상대방의 이 능력을 인정해주는 나라니까. 이 마지막 불가사의인데 누구는 적장도 받아주고 누구는 영웅도 쫓아내는데 그쵸.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래서 이런 나라가 이겼는지. 페르시아가 받아줬나요? 받아줬어요. 그때는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죽고 아들이 황제가 돼 있었는데 신하가 막 뛰어더니 그리스의 뱀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당장 쳐 죽여가 아니고 그래? 걔가 못 갔을까?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리스에서는 튀면 안 된다.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군사 전문가로 봤을 때 페르시아의 패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통합 지휘 전술 체계의 부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워낙 다민족 국가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민족이 왔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일체화 통일시켜서 통일된 전략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아마 좀 없지 않았을까. 그 결과적으로는 정말 전술 전략에 따라서 숫자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고대전에서 그런 특징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 좀 걱정을 했어요. 고대사 뭐 페르시아 뭐 이래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왜 아니, 걱정을 했어요? 원래 멀리 떨어진 거 배우면 지겨워요. 요즘 거 얘기하면 좀 아니까 재밌는데 전혀 모르는 거 얘기하면 지겹거든.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 영화에 또 나왔던 내용들과 이런 어떤 새로운 사상들을 배워가면서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역사를 알 수 있다. 이게 역사 보니 바로 들어오네요. 이게 바로요 토크멘터리 전쟁사의 매력이에요. 왜 갑자기 리듬 타요? 이렇게 어렵고 딱딱할 것만 같았던 전쟁사를 항상 저희는 또 말랑말랑하게 재밌게 풀어드리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맹주, 미편, 내편, 동맹을 맺은 뒤 1인자가 되기 위한 전쟁이 휘몰아친다. 잔혹하고 추악한 그리스의 내전. 탐욕으로 얼룩진 약탈과 학살, 승자 없는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한다. 스파르타는 땅에서 강하다. 아테네는 바다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승부가 안 나요. 예상치 못하게 전염병이 돌아요. 군대의 4분의 1이 죽었을 뿐 아니라 아테네를 끌고 오던 페리클레스와 그 아들까지 죽어버려요. 리더가 스파르타 보병 200명을 포로로 잡아요. 이거는 스파르타의 어떤 그 최상치의 기강의 문제가 생기는 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했던 인물 알키비아데스가 여기서 나와요. 바람같이 알키비아데스가 나타나요. 귀신같이 지휘를 해서 스파르타 육군하고 해군을 다 전멸시키고 다른 것까지 죽어요. 유일하게 알키비아데스 한 사람이 지중해를 먹었네요.